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떠나볼 나라는요, 북유럽의 국가인 스웨덴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갑자기 스웨덴을 떠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즘 저도 부쩍 다양한 어떤 복지와 관련된, 그 다음에 사회 공공부조와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어떤 TF팀 이런 데 회의에 참석해야 될 때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감내하지 못해서 차상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연출될 수 있으니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갖추었던 사회 안전망을 조금 더 공고히 해보자 라는 어떤 사회적인 기조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련의 회의들을 참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했던 사실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일부가요,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북유럽의 스웨덴의 어떤 제도들을 설명을 하면서 왜 북유럽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하더라라는 말씀들을 종종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연구한 내용, 그 다음에 그분들이 면밀하게 사례 조사한 내용들은 상당히 어떤 깊이감이 있었었고 상당한 수준의 어떤 조사를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면밀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는 조세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은 또 스웨덴의 조세제도는 어떤 맥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해외 국가들을 좀 출장도 가고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스웨덴도 역시 적지 않은 기회들로 많이 가본 사람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들 또는 여러 유학생들 또는 우리 그 코트라 직원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조우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제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사회 공동체 또는 국가 체계라는 것이 어떤 한 단편만을 보고 우리가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웨덴이란 나라의 전반적인 이 생태계는 도대체 어떤 것에 의거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들이 지금 구현하고 있는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진면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드려보고자, 그래서 제목이 뭐다? 복지천국 스웨덴 제대로 알고 부러워하자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되면 이번에 박 교수님 스웨덴 또 까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걱정도 많이 하고 가장 오히려 뒤에서 저랑 하나도 일면식이 있거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많은 기간 동안 응원해 왔던 국가가 의외로 프랑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정말 자유진영, 그 다음에 공산진영 이렇게 딱 양분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프랑스만큼은 나는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자유진영에도 완벽하게 소속되지 않고 그렇다고 공산진영에도 완벽하게 소속되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국가사회주의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사실 이런 생각을 전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는 방식이 딱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좌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3의 길을 가서 그 길을 간 어떤 국가가 저런 방식도 크게 성공하더라, 또는 제4의 길을 갔던 어떤 국가가 저런 방식도 나름대로 견실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들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배가시킬 수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쏙쏙 보여드려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답이 두 개가 아니라 3, 4개, 5개, 6개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좀 더 풍성한 어떤 해답을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실 프랑스 화이팅 하고 뒤에서 많이 외쳐왔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정작 프랑스의 실제 공무원분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일을 해보면 프랑스는 독일 이기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프랑스는 도대체 어떻게 가동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참 많았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스웨덴이라는 국가도 사실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가지 않았던 그 길들을 가져갔죠. 그리고 그 길들을 가져간 그 행로들을 우리는 복지 천국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웨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떠한 문제점 또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스웨덴의 지금 현 주소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아야지만 저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그래도 저 길을 가는 게 낫겠다 싶으면 국민의 대다수가 그런 걸 원하면 이 길로 가는 거죠. 예. 아니 국가 제도라는 게 올바른 국가 제도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올바른 국가 정책이고 거버넌스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전부 싫어하는데 어떤 특정 리더십 한 사람이 아니다. 국민들은 다 틀렸다. 우린 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에 맞춰서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올바른 건 아니겠죠. 따라서 국민들이 정말 우리의 미래의 삶의 모습을 어떤 그릇에 어떤 모양으로 담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 길로 갔었을 땐 어떻게 되는구나. 이 길로 갔을 땐 어떻게 되는구나를 다 알고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정답이 있을 순 없다. 국민이 다 알고 선택하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웨덴의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의 진면목들을 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복지 천국인데요. 우리가 복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긴 하지만 복지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적 복지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자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계층에게만 국가가 선별해서 그 계층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거나 그들에게만 주는 그런 제도들을 선택적 복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모든 애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차상위 소득 계층으로 일정 소득 이하로 확인됐거나 아니면 결손가정이거나 무엇인가 분명한 사유들이 있는 대상들에게만 급식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학생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주지만 견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정 금액 이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선택적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이 복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형태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입니다. 즉 스웨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복지 제도는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 스웨덴의 복지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년 의료비가 50만 원 이상 안 내는 나라, 사실 저도 몇 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등 찍고, 엑스레이까지는 얼마 안 나가더라고요 요즘. 근데 CT나 MRI 등 찍어보면 이게 금액이 쏠쏠하게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치과 정도 좀 몇 번 갔다 왔다 하면 이거 50만 원 확 넘어가죠. 그런데 스웨덴은 1년 의료비가 50만 원을 거의 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스웨덴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웨덴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 시스템을 거의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스웨덴이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 결정도 이것도 재밌어요. 임대료를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상당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임대료를 어떻게 정합시다 라는 목소리를 상당히 낼 수 있는 국가가 또 스웨덴이고요. 그러니까 의료, 주거 문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무슨 얘기냐? 어떤 누구의 아이를 보육하는 게 그 집 부모 이런 사람들로 책임을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가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과 급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게 스웨덴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노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거는 물론 경제활동을 했다라는 전제 아래서예요.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든 안 하든 상당히 많은 노후의 보장 시스템이 가동이 돼 있었었는데 지금은 스웨덴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젊었을 때 정상적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었을 땐 스웨덴에서는 주류를 사서 마시거나 이런 것도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에게는 상당 부분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가해서 다시 정상적인 근로를 하는 것을 자꾸 독려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여러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웨덴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젊었을 때 일 안 하려는 사람도 일을 하게 만들려는 이유가 그런 연금들, 세금들 전부 모아서 노후가 든든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요. 자영업자도 당연히 실업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순간적으로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룩한 게 아니라 조금 느리게 가든 천천히 가든 우리는 계속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스웨덴에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 500만 원 좀 넘었던 사람이 만약에 결국 은퇴해서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얼마냐? 자, 돌아가실 때까지 300만 원 이상을 받아요. 굉장하죠. 야, 이분 공무원이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어렸었다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청장년층일 때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령했던 월급의 거의 50% 이상을 바로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게 바로 스웨덴의 어떤 연금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액이 51세로 연금 납부한 적이 이 예전에 나이 드신 분보다 얼마 안 된 분들은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 스웨덴도 이렇게 많은 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재정 여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54%였던 것을 최근에는 44%까지 크게 낮췄던 적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다? 물론 스웨덴도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일부 낮춰가곤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연금 수령 총액을 보이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만 보면 정말 복지 천국이 맞죠. 젊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만 하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생활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이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생활하는데 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의료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웨덴은 거의 공짜니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받았던 300만 원이나 200만 원 중에서 의료비로 들어가는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0 가까운 거고, 이것도 300만 원 초반에 가까운 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비로 우리도 들어가는 돈이 많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벌어서 자기가 노후에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하는 게 통상적이긴 하지만 스웨덴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주거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자기가 의견을 개진해서 적정한 어떤 수준에서 집을 구하거나 생활할 수 있다라고 이 외관상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스웨덴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지의 방점을 찍고 개개인의 어떤 개성, 어떤 독자성 이런 것에 더욱더 관심을 두는 미국인과는 달리 공동체를 전부 관리 감독하는 거기에 자꾸 방점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사회제도를 만들어 왔을까? 그게 이제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물론 최근에 현대사회에 들어서고 나서 스웨덴의 국가적인 리더십이 좀 더 공동체 지향적인 리더십의 형태가 연이어서 많이 대두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거버넌스 제도가 저렇게 발전된 현대적인 사유는 있었지만, 제 소견으로는요, 그 문화적인 또는 문화인력적인 그 어떤 기저,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수용할 기질이 없으면 절대 그런 정권을 잡기도 어렵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투여하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그걸 누가 이렇게 쉽게 수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나 개인이라는 개인주의 또는 독자성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스웨덴의 공동체입니다라는 인식이 더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실 저는 바이킹의 후예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이킹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거리
사람들이 뭐 약탈도 하고 무역도 했었어요. 무역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해왔던 어떤 민족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업이 나름대로 시너지를 내고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절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같은 배를 탄 사람이 합체가 돼서 합일이 돼서 같은 방식으로 노를 젓고 같은 곳으로 노를 저어야지만 우리가 배의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킹들이 타고 다녔던 이런 큰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이 배를 건조한다? 불가능합니다. 이쪽 사람이 이 나무를 잡아주고 저쪽 사람은 나무의 목을 어떻게 뭐 절단한다든가 이어 붙인다든가 이렇게 서로 간의 코어,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중요한, 그래야지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수세기 동안 생활을 해왔던 민족이 바로 스웨덴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공동체가 돼서 하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양보하거나 아니면 같이 합의를 이루었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주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세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학습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습은 일종의 법문항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보다 더 무서운 윤리의식 또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선 또 역시 엄청난 혹한기에 해당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스웨덴도 물론 영세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피해가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누구 한 사람의 개성과 창의성과 그 사람의 어떤 순발력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미국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런 영민한 천재들, 영민한 기업가들이 뭔가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모두 공동체가 합심이 돼야지만 우린 또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런 기질이 더욱더 공고하게 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져지는 거예요. 바로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됐던 것도 이런 맥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도 도시가 아니라 농촌으로 가면 이런 공동체적인 움직임이 훨씬 강하죠. 우리나라에서도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도시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옆집 사람과 공고히 협조를 하거나 옆집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예, 출근 잘하시고요 하고 인사하면 끝인 거예요. 하지만 농촌 사회는 달라요. 갑자기 뚝을 다시 막아야 되는데 나 혼자 막은 건 불가능합니다. 같이 합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비가 온 물을 어딘가 잘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는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한 그 어떤 저수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제방공사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 혼자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아놓은 물을 누가 먼저 쓰고 누가 나중에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그 공동체 안에서의 룰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시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지방 같은 경우는 나 혼자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공동체에서 뭔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말 그 지역에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버리는 게 통상적이죠. 역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했었는데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일어났던 이슈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 갑론을박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자, 그리고 사회적 봉쇄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협조와 함께, 그리고 그 협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 제도, 그 다음에 페널티 이런 것들이 좀 부수적으로 들어가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형태로 우리 진행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의 공권력이 아주 스트롱하게 적용됐죠. 그래서 집 밖에 못 나오게끔 어떤 개인의 집인데 그 집 바깥을 나무 판때기로 문을 못 열게 막아놓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가 큰일 날 일이죠. 바로 그런 형태로 공권력으로 코로나19를 박멸하는 형태로 갔다면 각 국가마다 이렇게
이게 나름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해법을 제시했었는데요. 스웨덴은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해법을 제시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거예요. 뭐냐? 누구가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걸리게 돼서 그 중에서 누군가가 자연 면역 체계를 갖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우리 공동체가 이런 자연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맥락인 거죠, 일종의. 자, 그러면 스웨덴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집단이 다 같이 백신을 맞거나 집단이 다 같이 공동체니까 서로 간을 희생을 하면서 다 절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도 있었는데, 자, 그 이유는 집단 면역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아주 저렴해서 무상과 가까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스웨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주재원들 아니면 코트라 직원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직접 나눠보면요. 공짜인 이유가 있죠. 왜요? 의료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았고 굉장히 후진적이고 그리고 의료로부터 뭐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기도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애가 갑자기 복통이 있거나 운동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데 고열이 일어났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을 찾아가 보면 그 병원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애가 열이 많이 끓는데 지금보다 열이 더 높아지면 그때 다시 오세요 라든가 아니면 부모로서 애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골절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봐도 골절인 것 같은데요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또는 의료 체계로서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서비스를 적시성 있게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너무 공적인 영역으로 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손님이라도 더 받아들여야지. 내가 여기서 이빨치를 제일 잘하는 의사는 이 동네에서 나라는 소문 들어야지. 이러한 뭐랄까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배워서 시술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덜한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환자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는 것이 나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크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들을 꺼려하게 되죠. 그리고 6시 땡 치고 나는 퇴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시 언저리에도 손님들이 있으면 그 지금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까지는 다 시술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7시 좀 안 돼서 퇴근하는 병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분명 6시 좀 넘으면 환자들 대기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지금부터는 신규 접수는 안 돼요. 지금 오신 분들까지만 저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환자분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은 기존에 다 접수증 끊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시네요. 내일 다시 오세요. 가버립니다. 왜? 그게 내 수익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누리러 왔었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는 그 의료 시스템으로 지원을 받아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나름대로 케어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그건 공동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보편적 복지라는 건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뭘 제공해야지만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올 줄을 몰랐던 상황에서 당연히 스웨덴은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어느 동네, 어느 연령대 어떤 사람들 먼저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음압병동에서 나름대로 케어받을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선착순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에서 순번을 정한 거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스웨덴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체가 동일하게 이러한 위협,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동체적인 사고는 뭘까? 누가 선별적,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는 누구 한쪽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럼 뻔하네. 어떻게 한다? 모두 다 집단적으로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노출이 돼서 그중에서 우리가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료의 하나의 이론으로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가자라고 결정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스웨덴인들과 주로 회의를 해보거나 얘기를 해보면 그들
그들의 집단 어떤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노약자 먼저 하시고요. 누구 먼저 하시고 저희 청장년층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우린 공동체다. 우리가 다 하나인데 그렇게 일부만 제공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안 되지. 이런 주의가 더 가까웠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집단 면역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진 못했죠. 그래서 스웨덴의 의료의 가장 전문 분야로서 최고 높은 사람이 결국은 본인이 독일의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 집단 면역을 통해서 어떤 전염병이 박멸된 역사적인 사례는 사실은 없다라고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스웨덴 역시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지 말고 마음대로 학교 다니고 마음대로 운동장 뛰어놀고 마음대로 극장 가라 라고 했던 것을 상당 부분 바꿨죠. 그래서 사회의 상당 부분이 절제되고 억제되는 형태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데 처음에는 저 길을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웨덴이 정말 복지를 외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출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국가 채무가 적지 않은 규모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나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우리가 제공할 수 없구나라는 사회 내부의 성찰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 없애기 위한 다른 방식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방식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서 국가 채무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과도하게 국가가 약속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는 복지를 줄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동수당, 감액, 그 다음에 실업수당, 축소, 이거는 특히 필요하겠죠. 누군가는 세금을 내줘야지만 국가 채무가 줄어들 텐데 세금을 안 내고 오히려 실업수당만 받고 프리라이더가 생겼다면 그건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장애연금 인하. 사실 스웨덴이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장애우분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저는 스웨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웬만한 관공서에 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자체로도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들이라면 살고 싶은 나라가 스웨덴이구나 싶을 정도로 사회기관 공공 서비스에 항상 머릿속에 장애우들은 여기를 어떻게 가겠어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마저도 일부 축소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복지도 줄였는데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실 스웨덴은요, 아까 잠깐 보셨던 그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한 달에 번 금액에서 절반 내지 절반 이상이 어떤 다시 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게 전부 세금입니까? 세금 말고 굉장히 독특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희한하게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세인데요. 스웨덴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루터교라고 해서 굉장히 검소함을 지향하는 루터교도들인데요. 그 루터교인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교회세 같은 게 첨부되어 있는데 이건 강제는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그 노동조합, 우리가 그 노조에 내는 회비 이런 것들이 꽤 이제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합치면 세금만으로 절반을 내는 것은 아닌데 세금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용, 그 다음에 교회세, 기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합치면 절반 이상을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다시 바깥으로 즉각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스웨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오히려 소득세와 자본거래세율 등 이런 것들을 더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불거진 문제점이 있었죠. 뭡니까? 스웨덴의 초고소득자들이 이 세금을 더 이상 감내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 뭐가 있나요?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예. 이케아의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스웨덴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스웨덴이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되려는 걸 위축하게 만들었던 요소도 분명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원활히 걷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웨덴은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로 상속세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속세가 폐지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바로 그 상속세가 폐지됐다라는 얘기를 확인받고 세금이 감면되는 시스템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받고 바로 이케아의 설립자도 노후 나이가 많이 든 뒤에 다시 스웨덴으로 귀국해서 내가 묻힐 곳은 우리 고향이다라고 해서 다시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웨덴의 우리로 따지면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죠. 이 자녀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잡고 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회사의 주식이겠죠. 그런데 이 세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자신이 물려받은 그 주식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납부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대주주로서 이제 자격을 물려받은 건데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대거 일순간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증시에 그 회사 주식이 자꾸 매물로 나오니까 주가가 자꾸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주식을 추가로 팔 때는 사실 제값도 못 받고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상속세를 내려고 했더니 상속세마저도 못 낼 수준으로 주식을 다 팔았는데요. 그 주가에 대해서 일부를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하려는 게 상속세였는데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 팔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결국 다 팔아도 상속세를 못 내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됐던 사례가 스웨덴의 일간지에 아주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좀 우리가 고쳐야겠다. 단순히 상속세를 폐지해서 어떤 부유층이 불로소득을 많이 벌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은 제대로 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쉬프트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여당과 야당의 갑론을박 속에서 아주 박빙의 차이로 세법이 통과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방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이 복지 국가라는 이 방식이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그리고 확실한 계획과 과학적인 어떤 철학과 그 실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든지 수정한 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또다시 수정한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스웨덴이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걸 차용하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고요. 스웨덴도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혁신적으로 상속세마저도 폐지한 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떻게 보면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공동체적인 정신 이런 것들은 교수님 사실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전처럼 비슷비슷하게 살고 고만고만하게 살면 사회적 위화감도 그만큼 적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우리들이 또 원하는 삶의 방식이 정말 엄청난 부유층이 되려고 원하는 사람도 요즘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그냥 가족들과 옹기종기 잘 살 수 있는 내 집 한 칸, 그 다음에 그래도 노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소득, 안정적인 직업 이런 걸 원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컨센서스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스웨덴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요즘 학생들이 원하는 게 교수님 저는 펀드 매니저가 돼서 애널리스트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연봉을 2억, 5억 이렇게 받는 그런 것들을 꿈꿔요. 진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없어요. 저희 학번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선망하고 그런 것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은 공공기관 어떻게 입사하지? 공무원 어떻게 되지? 그냥 적지만 안정적인 직업으로 길게 가자라는 게 진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방금 전자로 말씀드렸던 그렇게 짧지만 굵은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스웨덴과 같은 국가 아니겠냐. 다 비슷비슷하게 좀 골고루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갑시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요. 스웨덴이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제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들을 그냥 제도만 저렇게 세금 올리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서 저게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저런 제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저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맞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스웨덴 국세청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됩니다. 스웨덴 국세청에 한때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은 뭐냐면요. 연봉 협상에 사용하세요라는 슬로건이었어요. 자, 아니 국세청의 슬로건이 연봉 협상에 사용하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스웨덴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요. 그 스웨덴 국세청에는 뭔 정보가 있냐면 모든 스웨덴 국민들의 개인 소득들을 전부 다 우리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박정호 명지대 교수 이거를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소득을 국세청에 들어가서 딱 조회한다? 그럼 작년에 제가 벌어들였던 소득을 전부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박정호 이 친구 작년에는 꽤 많이 벌었네? 근데 한 5년 전, 6년 전에도 많이 벌었나? 궁금하다면 박정호 그다음에 옛날 직업, 직장명 딱 치고 엔터 치면 그 당시에 제가 벌었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기타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합산해서 저 친구 연봉이 얼마였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니 저런 개인정보보호법도 없는 극악무도한 나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스웨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선결될 조건은 뭐냐면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황을 모두 다 오픈해서 공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가 결핍이 생겼어요. 아, 저 친구 지금 어렵네. 벌충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친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오픈을 해야겠죠. 반대로 누군가는 조금 더 유복해요. 누군가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여유가 있는데 저 친구가 부족하잖아. 덜어서 그 친구에게 줘야겠죠. 물론 이 친구가 나중에 또 결핍이 생기면 다시 덜어다 줄 것이고요. 따라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구성원들에 대한 상황을 모두 공유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숨기거나 누군가는 모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은요. 내 직장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차장님, 내 건너편에 있는 부장님이 연봉이 얼마인지를 다 국세청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봉 협상에 사용하세요가 이런 스웨덴 국세청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천하에 개인의 소득들이 오픈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조세 탈루를 막기도 용이하겠죠. 가만히 봤더니 저 친구는 아니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매달 3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하는데 저 친구 맨날 돈 쓰는 거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저 친구 뭔가 우리 조세 징수 체계에서 누락된 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소득이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뭐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진짜 조세 당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세네 번, 몇 년 동안 그런 이슈가 한 사람 또는 한 기업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기업이 진짜 이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정밀화해서 타격해서 조사를 들어가다 보면 실제 뭔가 문제가 밝혀지기도 더 쉽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는요. 조세 징수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누군가가 조세를 탈루하려고 시도해봤자 이러다가 몇 년 안에 또 누군가가 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것도 내가 걸리면 그 다음에 이제 불성실 가산세, 누진세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세금 낼 테니 그냥 제대로 내고 말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그 많은 서비스를 직접 돈을 들여서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국가는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그럼 철저히 징수하고 누락하지 않게끔 징수하고 공정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소득을 오픈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스웨덴의 어떤 체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혜택, 과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이 연결게 만들기 위한 제반 시스템도 같이 수용해야지만 그 과실이 열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것까지 동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스웨덴은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그걸로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을 더욱더 높이 징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걔네는 어떻게 이렇게 높이 징수할 수 있고 조세 징수율의 누락률이 그렇게 낮을 수가 있느냐? 그것까지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국민들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의 개개인의 소득을 다 오픈하고 우리는 개인 정보라는 거, 개인의 어떤 인권, 개인의 사생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기는 국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수용하고 글로 가자. 국민들이 원하면 그 수용하고 가는 거죠.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국가별로 복지 수준과 부담, 국민 부담을 보면요, 제가 일단 단면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속 가능한 것은 첫 번째는 고복지를 원한다. 그럼 고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스웨덴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세금이 아니라 상당한 세금을 내고요. 그 상당한 세금을 내는 대신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독일도 해드릴 거고 이탈리아도 해드릴 거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 세 나라도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향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지금 기준은 저복지 저부담이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세금 거의 안 내는 국가입니다. 이게 참 동의하시기 어렵죠? 근데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 내가 세금 얼마나 많이 내고 매달 월급에서 얼마가 뛰어가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는 13번째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환급.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낸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중 냈던 세금 그 금액하고 나중에 돌려받았던 뭐 신용카드 공제니 개인 교육비 공제니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돌려받은 금액을 보면 통상적인 저희들 같은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의 낸 게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물론 다른 것들은 꽤 많이 내죠. 우리도 국민건강보험 뭐 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내고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스웨덴에 비해서는 세금이 낮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제사회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류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속 불가능한 내용은 뭐냐면 돈은 세금을 낼 생각은 없는데 혜택은 더 달라. 이런 경우는 어떤 파급을 당하는지 딱 보이시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남유럽발 재정위기라고 해서 국가 경제가 정말 어려워졌던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복지를 더 늘리겠다라는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생기면 그 자금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시스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요거만 가지고선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복지 고부담 이게 대표적으로 터키입니다. 저희가 터키 이스탄불이나 이런 현장에 많이 갔었을 때 도대체 이 나라는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의구심이 가졌었던 적이 많은데요. 국민들이 나름대로 뭔가 부담하는 세금 내지 나름대로 징수되는 금액들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거의 이게 뭐랄까요, 일반적인 후진국보다도 더 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어디다 돈을 쓰는지, 크루즈족 이제 몰아내는데 돈을 쓰는 건지, 뭐 하여튼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고복지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세금도 그렇게 낼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리도 필요하고 세금을 잘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돼 있는지도 같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살림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지. 난 보기 싫어. 난 저런 얘기 들으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복지 부분은 앞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스웨덴은 참 배울 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가 어떻게 저렇게 잘 돌아가는가. 나름대로 스웨덴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기업들도 참 많죠. 그렇다면 도대체 저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저 스웨덴 어떤 나라일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사실 저는 주력이 이제 산업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과 관련된 코어들 때문에 주로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정말 이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정말 뭐랄까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는 넓지만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죠. 내수 시장도 없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높은 혁신성에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찬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글로벌 혁신 지수라고 해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집계한 내용입니다. 즉 어느 나라에서 창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나라에서 특허나 이런 지식재산권이 많이 출원되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어떤 혁신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통계 처리해서 만든 지표인데 전 세계 2등이 스웨덴입니다. 우리나라는 11위예요. 우리나라 11위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혁신성이 높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착시 효과도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세계 4대 특허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 중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국가가 한 5개 국가가 있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인데요. 사실 인구수 대비 특허 출원수, 중국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인구수 대비 특허 출원수로 따지면 1, 2등에 가까워요. 그럼 한국이 이렇게 특허를 많이 내느냐? 예, 많이 내고요. 그 특허를 가장 많이 내는 주체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다국적 기업들, 삼성, LG, SK, 현대 이런 회사들이 대거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그런 방식 때문에 특허가 많이 출원되고, 또 한쪽은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하는 R&D 사업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국가 R&D가 우리는 R&D 기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가 R&D는 그 국가 R&D 자금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성과 지표로 반드시 특허가 출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선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 집행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허가 많이 출원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문제점이 있죠. 실패하지 않은 R&D만 하니까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특허만 많이 출원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여러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창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긴 스타트업 창업과,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프랜차이즈의 어떤 이름 빌려와서 어느 동네에서 내가 창업한 거, 이 두 개는 똑같이 그냥 창업이에요. 지표상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창업, 본인이 뭔가 혁신을 해보겠다, 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 이런 식으로 창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회사를 더 못 다니게 돼서 편의점을 해볼까, 빵집을 해볼까, 아니면 복덕방을 해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숫자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숫자로 조금 약간 오버되어 있는 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 미국이니 영국이니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독일이니 뭐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혁신 지수가 높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이슈죠. 자, 그렇다면 스웨덴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많고, 그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사브, 스칸디나, 이케아, 볼보, H&M을 제가 뺐네요. H&M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들 국가들이 이렇게 혁신성 높은 성과를 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당연히 교육제도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스웨덴은 교육제도에서 우리가 피사라고 해서 그 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높은 읽기 능력, 수학 능력, 과학 능력이 있느냐를 비교해 보면 스웨덴은 한국보다 점수가 많이 모자라요. 한국은 이렇게 객관식 시험에 대한 점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탑 티어에 해당되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보다 성적이 낮네, 그리고 OECD 평균 수준에 준하는 수준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률만 보더라도 한국은 10명 중에 9명이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왜? 우린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면 뭔 일 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10명 중에 한 7명 조금 남짓한 친구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머지는 중도에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OECD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교육 시스템이 부실한데 어떻게 스웨덴은 저렇게 높은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 혁신 역량과 교육이 뭔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대학과 대학원 교육 시스템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스웨덴은 2등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24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은요, 공부를 인위적으로 누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일 교실에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같은 형태로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배우는 일부 과목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어떤 친구는 저는 이 토픽이 너무 재밌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할게요. 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저는 그 다음 장은 넘어가서 계속 이 책을 띄워볼게요. 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짜진 스케줄에 맞아서 모두 그 일정을 전부 소화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기가 학습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그 학습을 하는 방식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자가 학습을 많이 하는 구조들이 스웨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보러 공부를 억지로 잘해라 못해라 너는 왜 이걸 안 했니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칭찬해주는 문화도 없고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해서 넌 왜 공부를 안 하니? 라고 지적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출중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 너무 빨리 나가는 건 오히려 이 나머지 친구들에게 불필요한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괜히 예습 많이 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형태로 오히려 자제를 부탁하고요. 반대로 성적이 떨어진 친구가 있으면 이거는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성적이 떨어진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까지도 요 단원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의 진도 속도를 좀 늦춰줘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다 같이 가는 과정에서 그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 한 선생님이 어떤 전자칠판 앞에서 흑판 앞에서 설명하고 한 문제 한 문제씩 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방법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독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이 강단 위에 있는 스타가 아니라 강단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어떻게 보면 학생들 뒤에 서 있는 거죠. 학생들마다 문제가 있을 때 살짝 힌트만 주고 학생들마다 문제가 있을 때 살짝 힌트만 주는 것이지 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환경 속에서 전 공부가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전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래요. 그럼 그렇게 가인 거고요. 이 숫자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까지 와서 석박사를 하겠다? 그 친구는 정말 공부가 재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와서 석박사를 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논문을 어떤 기획할 때 그동안에 선생님이 시켰던 것들만 해왔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과는 달리 나는 이런 연구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이것 때문에 박사를 따려고 그래. 이런 자기만의 주관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넌 여기 왜 왔어? 전 이거 할 거예요. 혹시 내가 필요하면 얘기하렴? 이게 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 중에서 가끔 북유럽으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되게 당혹해하는 게 학교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학교 때문에 내가 등록금 내고 왔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한국적인 생각을 하신 거고 북유럽은 그렇게 공부 안 한다는 거죠. 자, 바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던지는 이런 습관이 배가 됐던 사람들이 잔뜩 있는 그런 국가의 대학원 교육 시스템 평가 당연히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기 주도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쭉 해왔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남이 어떻게 보면 짜둔 모듈 속에서 남이 이렇게 일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라는 남에게 지시를 받는 취업을 하는 걸 선호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싫고 나는 이런 제품을 내가 개발해서 내가 이런 회사 한번 만들어 볼래 이걸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이거를 더욱더 원활하게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삶,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을 비즈니스로 연동시키기 위해서 스웨덴은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자기주도적인 자기 스스로의 문제 해결력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연골고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 스웨덴에서는 고등학생이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교육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육 제도는 남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내가 스스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높은 교육 선진국인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가 높은 나라, 우리나라는 23인데요. 다른 나라들 어떻습니까?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은 23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적 행복도도 보면 한국은 또 역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행복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23인데 한국은 어떻다?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반대급부를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행복감을 느끼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스웨덴의 이런 주요 국가 행복지수에 바탕으로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2등이에요. 2등이에요. 나에게 누가 뭐라고 시킨 게 없고 내가 스스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하고 비교도 잘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비교는 뭐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뭐 어떤 세속적인 비교가 아니라 저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스웨덴에서 국세청의 모든 소득 정보를 오픈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처럼 비교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 아니 내 연봉은 이런데 저 사람 뭐 이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비교 기질이 높은 국가에선 아마 그게 큰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쟤는 쟤고 나는 나네. 쟤가 나보다 연봉이 5배가 많은가 보네. 그냥 그거예요. 난 나야. 난 내 방식대로 행복해. 난 돈이 저렇게 많아도 난 소용도 없어. 이런 기질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세청에서 모든 것을 오픈해도 수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창궐 하게 되는 이유 이제 이해하시겠죠?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저 사람이 시키는 방식대로 일하고 싶지 않아. 난 내 방식대로 전자제품을 만들어 볼래. 난 내 방식대로 자동차를 만들어 볼래. 난 내 방식대로 가구를 만들어 볼래. 난 내 방식대로 화물차를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 실천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던 그 어떻게 보면 대부호가 된 사람들의 기질과 행태도 좀 많이 달라요. 우리 동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스웨덴을 대표하는 어떤 재벌가라고 하면 발렌베리 가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발렌베리 가문이 가지고 한때 스웨덴에 냈던 법인세에 이 발렌베리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스웨덴 전체 법인세의 20% 이상을 이 가문이 혼자 다 냈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들 이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회사들이죠. 에릭슨, 사브, 일렉트리눅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대표하는 은행인 SEB 이런 회사들이 다 이 발렌베리 가문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렌베리 가문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의 화교 재벌들과는 전혀 기질이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스웨덴 국민들 중에선 발렌베리 가문의 후계자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삼성의 후계자는 누구? 이재용 회장. 아니면 뭐 SK 후계자는 누구? 최태원 회장. 그 최태원 회장의 두 딸이 누군지도 다 알아요, 우리는. 그다음에 LG가 얼마 전에 그 구강모 회장이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물려받는 배경이 원래는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로 들어와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스웨덴은 어떠냐? 발렌베리 가문의 후계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 스스로 티를 내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일단 타는 차가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뭔가 가는 곳도 따로 있죠. 식사하는 곳이 또 따로 있고, 그죠? 다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발렌베리 가문은 이 가문의 이 엄청난 이 회사를 갖게 됐던 시조에 해당되는 분, 어떻게 보면 진짜 초대 회장 같은 경우 유지를 뭘로 남기셨냐면 존재하지만 드러내지는 마라라는 게 그분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 존재감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존재감을 만천하에 드러내지는 말라라는 게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렌베리 가문의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이탈리아니 아니면 프랑스 명품들을 휘감고 저기 뭐 페리스 힐튼처럼 힐튼가의 상속력처럼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H&M 똑같은 대표적인 스웨덴의 브랜드 옷 하나 입고 다니고요. 그다음 남들과 똑같은 그냥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아는 거예요. 야, 네가 발렌베리 가문
가문의 그 상속자 중에 하나였어? 이런 상황이죠. 그럼 그 친구는 나도 그 상속자 중에 하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그 사실을 아는 나머지 스웨덴 사람들이 그 친구를 달리 대하고 그 뒤부터 그 친구에게 좀 뭔가 경계감을 두고 그러냐? 아니에요. 그랬어? 그러고 끝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발렌베리 가문은 그러면 무조건 장자에게 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이러한 엄청난 부를 거머쥐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학에 가서는, 그러니까 대학 진학할 때는 반드시 해외에서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학비는 반드시 자기가 대부분 벌어야 되며,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군대를 또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걸 다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경영 수업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바로 이 가문의 어떻게 보면 적통으로 인정받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라고 무조건 주거나 아버님이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부를 거둬들인 사람도 어떻게 살기를 원했던 거다?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드러내지는 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라는 그 암묵적인 맥락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기질이 그들의 제품에서도 그대로 투영돼요.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케아 가구들 어떻습니까? 사실 유럽에는 가구 잘 만드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가구 아주 멋스럽고요. 스페인도 가구 참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가구 굉장히 좋은 가구들 많이 만들죠. 자, 그런데 이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가구들 만드는 회사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부티크 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티크 매장에서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컬러, 우리의 개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색감과 소재와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 멀리서 봐도 저건 어느 회사 제품이네. 사실 가구 잘 모르시면 의류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프랑스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대표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어떤 유럽의 다른 국가들 한번 보세요. 패션이 발달된 국가들 어떻습니까? 멀리서만 봐도 저거는 샤넬이네, 저거는 루이비통이네, 저거는 에르메스네. 우리가 색깔이든 소재든 아니면 그 회사 로고가 아예 패턴으로 그냥 쫙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저건 어느 회사 제품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색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보여요. 바로 왜 그러냐? 그들 국가는요,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넌 너무 튀어, 내려와야 되고, 야, 넌 너무 처졌어, 이 친구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주의가 제품에서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이케아 제품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케아 제품이라는 로고도 어딘가 박혀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케아 제품은 때로는 너무 단촐하고 때로는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이거 이케아 비슷한데 이케아는 아니야, 이래도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케아 가구는 사실 그 가구를 어디다 놔도 잘 어우러짐이 있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 가구 자체가 공동체스러운 거죠. 어디 놔도 크게 언밸런스하지 않고 어디 놔도 크게 튀지도 않아요. 예, 바로 그러한 이케아 가구도 스웨덴의 그런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H&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랑스나 이탈리아 명품 의류라든가 패션, 액세서리 이런 것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지향점이 달라요. H&M이라고 어디 로고가 막 패턴으로 크게 써 있지도 않고요. 뒤에 이렇게 넥 정도 보면 H&M 제품이구나, 이런 거고, 실용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입고 가도 크게 튀지도 않고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그런 옷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일렉트로눅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렉트로눅스 제품이라고 이 로고를 보기 전에는 이게 그냥 중소기업 무슨 생활 가구, 가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가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그런 제품들이 통상적입니다. 이탈리아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요, 노란색으로 굉장히 곡선미 있게끔 모던하게 딱 잡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의 또 가전제품이 또 그럴까요? 요즘 우리 삼성
삼성이나 LG도 굉장히 이게 전자제품인지 가구인지 이게 아트한 예술품인지 전자제품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뭔가 개성미를 뿜어내는데 일렉트로닉스는 그런 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볼보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죠. 이게 세계적인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의 안전벨트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면 허리만 안전벨트를 채우는 그런 형태의 안전벨트를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이게 허리 쪽으로만 안전벨트가 있다 보니까 고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제동을 하면 팍 숙여져서 크게 상처를 입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제동장치를 크게 밟았을 때 숙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뭘까를 전 세계에서 고민했다가 그때까지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는 대안으로 나타냈던 안전벨트의 방식이 X자형이에요. 우리 전투기를 타면 전투기에는 그 안전벨트가 여기 가운데 버클 같은 게 있고 이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안전벨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X자로 제 몸을 이렇게 휘감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그런 자동차 어떤 안전벨트 시스템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옷이 굉장히 많이 구겨지고 탔었을 때도 굉장히 승차감이 좀 불편해집니다. 꽉 조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 볼보의 엔지니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의 안전벨트 시스템 어떻습니까? 옆으로 딱 내리는 순간 허리도 감으면서 이 대각선으로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동장치를 딱 걸어서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더라도 대각선으로 선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바로 그 안전벨트를 제일 먼저 생각해낸 자동차 회사가 볼보인데 자 그러면 볼보가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안전을 중요시 여겼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바로 이 안전벨트에 대한 국제 특허를 어떻게 했느냐? 볼보가 무상으로 뿌렸습니다. 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인데 우리 볼보가 이렇게 혁신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놓고 이걸로 돈을 탐하는 건 공동체적인 사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리는 이 안전벨트 특허를 거의 오픈해 버렸어요. 다 쓰고 싶은 자동차 회사는 다 써라. 그 당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저 단순한 생각을 우리는 왜 못했을까? 앞으로 안전벨트 만들 때마다 볼보에다가 로열티 줘야겠네 생각하고 있다가 야 볼보가 이걸 오픈해 버렸네 라고 하면서 큰 미담 아닌 미담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미담을 남기기 위한 커머셜한 마케팅이죠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역시 공동체 지향적인 스웨덴의 어떤 문화가 일부는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 가지 더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요즘 스웨덴의 가장 큰 골칫덩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동체 지향적인 문화를 가지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민을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스웨덴이에요.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공계 출신의 굉장히 높은 학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북유럽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는 숫자가 많은데요. 저도 제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한두 명이 북유럽으로 이미 이민을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점점 살기가 팍팍해진다고 마침 또 이 스웨덴이 엔지니어에 대한 티오들, 이민 티오를 많이 열어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으로 이민을 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웨덴은 낮은 인구 밀도를 우수한 인재로 채우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많이 받아주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스웨덴의 한 가지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난민 또는 이민자들이 스웨덴에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폭력, 도난, 그다음에 살인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이것 때문에 스웨덴 원주민들과 이주민들 간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거나 여기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스웨덴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초창기 스웨덴이 난민들,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감동 어린 에피소드가 전 세계 외신을 한번 다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란 출신의 어떤 난민이 있었는데 원래 아내와 자녀분이 먼저 스웨덴에 왔대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분이 먼저 스웨덴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행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자를 받은 겁니다. 거주권, 영주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스웨덴에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뒤늦게 스웨덴으로 온 남편은 그 영주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다 보니까 강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 이란인이 공항에서 이제 강제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상황에서 울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도 아내랑 자녀와 함께 스웨덴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걸 자꾸 이제 스웨덴 말로 되뇌이니까 그 스웨덴 그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모든 스웨덴 국민들이 안전벨트를 풀어버렸습니다. 비행기 못 뜨게요. 네. 안전벨트를 다 착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비행기가 뜹니다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대고 있는데 모두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저 친구가 내리면 다시 버클을 채우겠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을 끌다가 결국 스웨덴의 이민 당국이 그 이란인 친구를 다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일단 스웨덴 자기 집으로 보내서 관리 감독 아래 두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스웨덴 국민들이 버클을 다시 채웠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한때 그렇게 많은 미담을 남겨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도 많아서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은 것도 또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스웨덴의 공동체 정식이 제품에도 투영되어 있다라는 제설이 완전 낭설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이런 교육제도가 바로 저런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졌고 그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진 그 제품들마저도 스웨덴의 공동체주의가 상당 부분 많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웨덴과 한국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1000만 명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원주민이 한 900만 명이고 이민자, 그 다음에 난민들 이렇게 해서 한 100만 명 왔다 갔다 해서 전체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 생각보다 적죠. 3만 불? 북유럽 국가인데 5만 불 확 넘을 것 같았는데 그런 5만 불 확실히 넘는 국가는 옆에 있는 석유 나오는 노르웨이고요. 스웨덴은 의외로 3만 6천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국민들을 봤었을 때는요. 여태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것도 언젠가 제가 해드릴 텐데 그들과 좀 그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한 부분이 독일과의 유사성이 있어요. 아마 이 제조업을 많이 하는 그 기질, 그 다음에 창업을 좀 활발히 하는 기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부지런해지지 않으면 국가의 국민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적인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유일한 북유럽 국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담률 얼마나 2배 이상 차이 나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복지 지출도 이렇게 조세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복지 지출로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 GDP에서.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보장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서 대부분의 의료 시스템이 다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산율인데 우리보다 훨씬 높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스웨덴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압니다만 스웨덴은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근무 태도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 처리하고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근무 시간이 지났어도 좀 더 처리해주고 가거나 윗사람이 오늘은 좀 잡무 좀 하고 갑시다 라고 해도 오늘 일 좀 해야겠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질인데 스웨덴은 그렇지 않아요. 예, 6시 되면 무조건 칼퇴근하고요. 본인이 점심시간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스웨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체류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만약에 스웨덴에서 어떤 날 초과 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럼 그 초과 근무를 하고 나면 뭘 받느냐? 그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초과 근무한 그 시간만큼 다음에 언제 내가 원할 때 근무를 덜 할 수 있는 시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더 받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한 일주일을 회사가 너무 바빠서 내가 3시간씩 더 추가로 쭉 일했다. 그러면 일주일이니까 뭐 5, 3, 15, 15시간을 제가 뭔가 더 일한 거죠. 그럼 다음 달에 그 15시간을 이틀 동안 나눠서 저 이틀 내가 안 나올게요. 지난번에 초과 근무했잖아요. 그러고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가족과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 그 덕분에 여가 시간도 훨씬 우리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쉬워지니까 출산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스웨덴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스웨덴은 남녀 평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럼 남녀평등 지수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녀평등 지수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냐면 남성의 그 근속 연수와 여성의 근속 연수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성은 중간에 회사에서 내보낸다. 이건 남녀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남성의 임원수와 여성의 임원수 이런 것도 비교하기도 하고 남성의 평균 연봉과 여성의 평균 연봉 이걸 비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어떤 불필요한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없는가 이런 걸 비교해서 남녀 평등 지수를 만드는데요. 스웨덴은 이 부분에서 어떻다? 전 세계에서 가장 페어하다는 거죠. 그 이유도 사실 공동체 때문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여성도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럼 집에서 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너도 일을 해야지. 그리고 애 보는 것도 우리 남성도 같이 할게. 이런 주의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스웨덴은 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전업주부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대신 남성의 육아 참여율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공동체니까 모두 부담해야 될 건 같이 부담하고 모두 책임져야 될 건 같이 책임지고 바로 이런 맥락에 있는 것이다. 이것도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웨덴을 한번 저희가 쭉 리뷰를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떤 제도 하나를 우리가 차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제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맥락, 그 다음에 그 제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들이 같이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다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동체주의를 계속 강요한다라고 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성원들의 일원이지만 각자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배우고 싶은 건 배우고 갖고 싶은 직업은 갖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개인지향적이었다. 그 개인지향적인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드머니에 해당되는 지속적인 창업, 지속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 그걸 또 배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웨덴 찾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국가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